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옆에 숨소리처럼 가깝게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혹은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죠. 퇴근 시간이 조금 일렀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걔는 무조건 죽어야 해. 걔 통장에 든 400억이랑 유산 다 우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회사 건물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어수선해지자 사장님은 호탕하게 손을 내저으며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라고 하셨죠.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처럼 이른 퇴근이라 아파트 단지 앞 시장에 들러 싱싱한 횟감이라도 사서 저녁에 남편과 시부모님께 실력을 발휘할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일하느라 바빠 집안일은 대부분 시어머니 몫이었지만 고부 사이가 살갑지는 않아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지내왔으니까요. 북적이는 시장에서 펄떡거리는 농어 한 마리를 고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청경채와 두부를 샀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죠. 우리가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장까지 봐오면 시어머니도 좀 기뻐하시겠지. 현관 앞에 도착해 열쇠를 구멍에 꽂으려던 찰나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그 상냥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섬뜩한 어조였죠. 저는 손을 멈칫했습니다. 열쇠를 돌릴 수가 없었죠. 그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마치 흉악한 모의를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보, 걔가 바보인 척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인 민호랑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그 통장에 400억이나 있으면서 입도 뻥긋 안 하고 매달 생활비랍시고 쥐꼬리만큼 던져주는 게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지 뭐야. 400억.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당시 혹시라도 돈 때문에 남편이 딴 마음을 품을까봐 구체적인 액수는 숨기고 그저 비상금 정도로만 말해뒀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정확한 액수를 안 걸까요? 남편이 말한 걸까요? 이어 시아버지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걔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돈은 며느리 돈이지. 걔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우리가 강도짓이라도 할 거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뒷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도짓? 내가 왜 그런 거래? 내일 아침 걔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 걔가 죽으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 거되는 거고 아들 돈이면 그게 우리 돈이지. 그때 되면 우리도 강남 한복판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 굴리며 사는 거야.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살 건데? 내일 아침 걔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장바구니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고 청경채가 굴러나왔지만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겁에 질려 높아졌습니다. 그건 살인이야.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걸리긴 뭐가 걸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을 읊조렸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뒀어. 내일 아침 걔 출근할 때 말이야. 그 밑에 CCTV 없는 골목길 있잖아.
내가 사람 하나 써놨어. 김씨한테 시켜서 실수로 차로 치게 만들 거야. 교통사고 위장하면 그만이지 누가 우릴 의심해. 걔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가겠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쇠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렸고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는 전부 가짜였던 겁니다. 400억 유산이 탐나서 며느리가 죽기를 바라다니요. 하지만 민호가 알면 어떡해. 시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민호?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민호는 진작에 나랑 한패야. 어제 내가 그랬지. 돈 생기면 편한 일 하게 해주겠다고. 걔도 반대 안 했어. 게다가 그 계집애 일한답시고 맨날 바빠서 우리 아들이랑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 걔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새 여자 찾아주면 그만이야. 머릿속에서 이명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 결혼 생활 2년. 비록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어도 저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휴대폰 바꾸고 싶다기에 두말 없이 최신형으로 사주고 시어머니 아플 때 휴가 내서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돌아온 건 제 목숨을 담보로 한 배신이라니요. 복도 센서 등이 꺼져 사방이 깜깜해졌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청경채가 눈에 들어왔지만 챙길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봤자 그들은 잡아댈 것이고 증거가 없으니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꾸물거리지 마. 내일 아침 김씨한테 연락해서 그 골목에 대기하라고 할 거야. 돈 좀 쥐어주면 귀신도 모르게 처리해줄 위인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소리가 날까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녹음해야 해. 이 악마들의 목소리를 증거로 남겨야 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모드를 켜고 다시 문틈에 갖다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400억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느니 다시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겠다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숨죽여 녹음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현관 쪽으로 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고 장바구니를 든 채 까치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 밖으로 나와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보다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이 집 식구들과 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목숨과 돈을 노린다면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그 악랄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대신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밤 당장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찬바람이 부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해져야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제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살기 어린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었습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어묵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바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걸 먼저 백업해둬야 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뺏기면 끝장이야.
클라우드를 열어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된 걸 3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그러고도 모자라 휴대폰 보안 폴더에 파일을 복사하고 지문 인식 잠금까지 걸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남편에게서 온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 심장 가까이 붙였습니다. 편의점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의심할 테고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면 계획을 앞당길지도 모릅니다. 편의점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억누르며 평소에 지친 직장인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다시 3층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쥔 손에는 힘을 꽉 주었죠. 연기는 완벽해야 합니다. 빈틈을 보여선 안 됩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평소처럼 열쇠로 문을 툭툭 치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은 금세 열렸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행주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과 행주를 비트는 손의 긴장감을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겠다고 떠들던 그 입으로 상냥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시어머니는 제 뒤를 힐끔거리며 혹시 누가 따라왔나 살피더니 얼른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 내가 거실 청소 좀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미세한 행동을 모른 척하며 짐을 건넸습니다. 네, 회사 건물이 정전되는 바람에 일찍 끝났어요. 오다가 시장 들러서 싱싱한 농어 한 마리 샀어요. 어머니 찜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효부네. 내 식성까지 챙기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쇳소리 나게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방에서 TV 보셔. 좀 쉬고 있어라. 내가 정리할게. 거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다리를 떨고 있었죠. 누가 봐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응. 시아버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일찍 왔네. 저는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그들 곁에 가까이 가기가 역겨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동태를 살폈습니다. 부엌에선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닫고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평소보다 요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목마르지? 물 좀 마셔. 건네받은 컵에 스친 시어머니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훈훈한데 손이 왜 이렇게 찰까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와 소곤거렸습니다. 별일 없지. 평소랑 똑같아 보이지. 시아버지는 대꾸 없이 몸만 뒤척였습니다. 저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목을 축였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내일 아침의 사고를, 저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겠죠. 20분쯤 지났을까.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 너도 있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남편의 얼굴엔 야근의 피로가 묻어 있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미 한패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왔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내 유산 400억을 갖기 위해 정전이라 일찍 끝났어.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생선찜에 먹으려고.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꾸며냈습니다. 오, 진짜?
잘 됐네. 남편이 다가와 안으려 하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몸에 손끝 하나 대기도 싫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허공에 멈춘 손을 머쓱하게 거두며 웃었습니다. 왜 그래? 부끄러워하기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귀찮게 하지 말고 씻고 와. 밥 다 됐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있다면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은 개보다 못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생선살이며 맛있는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일하느라 힘들지. 몸보신해야 해. 저는 웃으며 받아 먹었지만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안은 생선의 감칠맛이 돌았지만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밥만 꾸역꾸역 먹으며 제 눈치를 살폈고 남편은 회사 동료 이야기며 사장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내일 아침 CCTV 없는 골목이라는 녹음 속 음성만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제가 억지로 떠맡았습니다. 물을 세게 틀어놓고 거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출근길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의 거사를 확인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피곤하다 핑계대고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연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한 며느리인 척해야 살아남아 그들이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주머니 속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400억,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목소리. 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화장대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 받쳐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들이닥칠까 봐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생각하마 했던 말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인 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갔던 일. 유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며 말리던 남편의 말. 모든 게 거짓이었고 오로지 돈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창밖 달빛이 길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개 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다니던 그 골목길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USB에도 하나 더 백업해 둬야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악랄할수록 네가 받을 벌은 더 가혹할 거야.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이 파멸하는 꼴을 지켜볼 거야.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공장을 운영하며 가장 행복해하시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 400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호강 한번 못 해보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옷장사로 시작하셨죠. 겨울 새벽 찬바람 맞으며 물건 떼오느라 손등은 다 터져 갈라졌고 여름엔 땀띠로 고생하며 10년을 버텨 작은 봉제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하청 공장으로 시작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공장 쪽잠을 자가며 피땀으로 일구신 돈입니다. 3년 전 여름 지방 거래처를 다녀오시다 트럭 운전사의 졸음 운전으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정 사진을 붙들고 며칠을 울다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공장과 부동산, 투자금을 합쳐 4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요. 그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요. 슬픔에 빠져 있던 저를 친구 지윤이가 위로해 주었고 저는 겨우 기운을 차려 공장을 전문 경영인인 공장장님께 맡기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돈 많다는 소문이 나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길 테니까요.
그러다 남편 민호를 만났고 성실해 보이는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전 저는 유산 이야기를 얼버무렸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남겨주신 게 있어 생활은 될 거야 라고만 했죠.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 듣기도 싫었고 굳이 액수를 밝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숨기는 걸 눈치챈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제가 엄청난 돈을 꿀꺽하고 자기들을 속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자는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라며 제 통장 잔고를 떠보던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받은 금목걸이를 젊은 애가 차기엔 촌스럽다며 뺏어가던 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제가 참아준 모든 순간을 그들은 호구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진 속 부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인지 남편인지 문 앞을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황급히 사진을 넣고 자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발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방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화장대를 문 쪽으로 더 밀착시켰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지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윤아,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시부모님이 내일 나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는 계획을 들었어. 내 유산 400억 때문에. 보내자마자 지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한서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냐?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데리러 갈게. 지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킬라. 나 방문 잠그고 있어.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 있을 거야. 지금 나가면 들켜. 안 돼, 위험해. 내가 경찰 부를까? 아니야. 아직은 물증만 있고 실행된 게 없잖아. 내일 아침 8시에 내가 연락 없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해줘. 그리고 우리 집 와봐. 지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알겠다며 전화기 켜놓고 밤새 깨어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 TV 소리가 꺼지고 시어머니가 부엌을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남편의 코골이 소리,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커튼 틈으로 내려다본 골목길. 그 CCTV 없는 모퉁이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야.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 배터리도 꽉 채웠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밥 다 됐다. 서연이 깨우지 마라. 피곤할 텐데. 평소보다 더 다정한 저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깼니? 더 자지. 잠자리가 좀 뒤숭숭해서요. 대충 둘러대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엔 죽과 만두가 차려져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을 탔을지 모르니까요. 어머니, 저 입맛이 없어서 나가서 먹을게요. 그래도 빈속에 가면 쓰리다. 만두 하나라도 먹고 가. 시어머니가 만두 접시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다가 편의점에서 우유나 하나 사 마실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가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그 말이 김씨 차에 잘 치여 죽어라는 저주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6시 15분
이제 15분만 더 버티다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누구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엄숙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 강민호 씨 보호자 되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실려 오셨습니다. 네? 교통사고라니요. 머리가 멍해지며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죽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왜 남편이 많이 다쳤나요? 상태가 어떤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저를 죽이려던 그들이었는데 남편이 죽다니요. 지금 바로 오셔서 신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냐?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그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죽어? 내 아들이 왜 죽어?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그랬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부서 있었다고. 가서 확인하래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계획이랑 다르잖아. 그 작은 중얼거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병원 갈 거니까 두 분도 오시려면 오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민호야. 저 울음소리가 가소로웠습니다. 며느리 죽이려다 아들이 죽었으니 이건 천벌입니다. 인과응보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지훈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민호 씨가 죽었대. 교통사고래. 나 병원 가는 길이야.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배로 돌려주마. 장례는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는 동안 저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신을 거듭하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악을 썼고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과부가 됐네. 남편 잡아먹은 거 아냐?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에는 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친척들 몇 명도 남아서 뒷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모, 삼촌, 그리고 사촌 형님까지 와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민호도 갔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그 유산 400억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호랑 부부였으니 그 돈 당연히 민호 몫도 있는 거다. 민호 몫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내놔라. 옆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라기 너 혼자 그 큰 돈 쥐고 있어 봤자 뭐하냐. 우리 아들 몫은 우리한테 주는 게 도리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제 부모님이 목숨 바쳐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혼전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이혼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물며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왜 시댁 돈입니까? 법 좋아하시네. 시어머니가 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사람 도리라는 게 있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남의 돈이야. 너 피도 눈물도 없니? 기가 찼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누군데. 어머니, 민호 씨가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보탠 적 있나요? 제가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리고 집안 살림 제가 다 책임졌어요. 야, 이 독한 년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내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내 부모님 산소 가서 굿이라도 버릴 줄 알아.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 들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찾아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업무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협박하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고모가 나서서 저를 달랬습니다. 서연아, 내 심이가 자식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다. 그래도 노인네들 먹고는 살게 좀 떼주면 안 되겠니? 400억이나 있다며 친척들까지 합세해 저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돈이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아침 걔는 무조건 죽어야 해. 400억 유산 다 우리 거야. 김씨 시켜서 차로 치게 만들 거야. 녹음 파일이 돌아가는 동안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진작에 나랑 한패야. 걔 죽으면 새 여자 찾아주면 돼. 녹음이 끝나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소리요?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야. 그냥 해본 소리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김씨라는 사람 섭외하고 CCTV 없는 골목까지 지정해둔 게 그냥 해본 소리라고요? 그날 제가 평소대로 출근했으면 지금 죽은 건 민호 씨가 아니라 저였어요. 친척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사람 목숨을. 이러니 천벌 받아서 민호가 먼저 간 거야. 시어머니는 이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잘못했다. 경찰엔 신고하지 말아다오. 응, 제발.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엔 신고 안 해요. 민호 씨 장례식까지 치른 마당에 콩밥 먹이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여는 끝입니다. 생활비?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돈 달라고 찾아오거나 행패 부리면 그땐 이 녹음 파일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무섭게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입을 통해 시부모가 며느리 유산 노리고 살인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졌죠.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살인미수범 온다며 수군거렸고 결국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먼 시골의 허름한 집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와 합의금 때문에 가재도구까지 다 팔아치워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법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모님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웠고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초록우산 같은 자선단체와 협력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0명을 선정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수익의 일부를 떼어 경기도 외곽에 시설 좋은 무료 양로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양로원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현장에 갔더니 김 반장님과 인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 시멘트가 좀 이상합니다. 납품업체에서 보낸 게 불량 같아요. 굳는 속도도 다르고 냄새도 나고 이걸로 지으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즉시 납품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보낸 시멘트 뭡니까? 불량품 섞어 보내셨죠? 상대방은 얼버무리며 아이고, 섞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그냥 쓰세요. 싸게 해드릴게 라고 하더군요. 당장 가져가세요.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짓는 건물입니다. 10원 한 푼 아끼자고 사람 목숨 담보로 공사 못합니다. 오늘 안에 정품으로 다시 안 보내면 거래 끊고 소문 다 낼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사장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정품 시멘트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김 반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어느 날은 후원하는 학생 중 소희라는 아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산동네 판잣집에서 만난 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사범대 가서 선생님 되고 싶은데 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 병원비는 재단에서 지원해 줄 거야. 넌 공부만 해. 나중에 훌륭한 선생님 돼서 너 같은 아이들 도와주면 그게 갚는 거야. 소희는 훗날 명문대에 합격했고 저에게 매년 감사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 친구 지윤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애월의 푸른 바다를 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윤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 요즘 얼굴 참 좋아 보인다. 옛날 그 그늘이 싹 사라졌어. 응, 욕심 버리고 베풀며 사니까 마음이 편해. 400억.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 지금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두유 한 잔 마시고 공장에 나갑니다. 오후엔 양로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저녁엔 지윤이와 수다를 떨며 잠자리에 듭니다.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핏줄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요. 둘째,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비밀번호, 도장, 통장.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셋째,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우세요. 증거를 모으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되 똑똑하게 사세요. 남을 돕는 기쁨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지만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그 빛도 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